신의 오늘의 미국. 이 시간 세계의 공통적인 탑 뉴스는 푸틴을 비난하고 푸틴에게 도전한 혐의로 북극 감옥에 수감됐던 제야 인사 알렉세이 나발리의 감옥에서의 사망입니다. 세계의 알만한 지도자들은 모두 잔혹한 푸틴이 나발리 사망 뒤에 있다고 비난합니다. 한 사람만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 부통령과 국무장관도 참석한 독일 안보회의에서도 알렉세이 나발리 사망과 푸틴의 역할이 초점이지만 원래의 주요 의제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나토입니다.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름을 말하진 않았지만 미국인의 반나토 협박 발언은 결국 잔혹한 푸틴의 편을 드는 것임을 역사가 단서로 남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 판사는 오늘 트럼프 가족의 사업 사기 민사 사건에 대해 얼만큼의 벌금을 물게 할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지아주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선거 개입을 수사하는 검사들 사이의 로맨틱 관계에 대한 이틀째 청문회가 진행 중입니다. 상당히 미국스러워서 암과 성관계 등의 발언까지 나오는데 초점은 판사가 이해상충이 있는 관계였다고 판단하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무척 이롭습니다. 전 연방수사국 정보원이 바이든 대통령과 아들 헌터가 우크라이나 에너지 회사로부터 각각 500만 달러씩 뇌물을 받았다는 주장을 했는데 그 주장이 허위라는 혐의로 연방수사국 정보원이 기소됐습니다. 샌프란시스코가 기술의 미래를 건설하면서 스스로 재건할 수 있을까요? 요즘 세계 언론은 샌프란시스코가 다시 일어서고 있는데 완벽하게 성공하려면 로컬 정치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오늘 이코노미스트의 기사이기도 합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 정오에 시작되는 뉴스와이드에서는 더 높은 정치계를 향해 연방 하원에 도전하는 한인 데이브민 주 상원 의원을 정현호 보도국장이 인터뷰합니다. 로컬과 전국 한인 모두에게 아주 중요한 선거입니다.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이 부임 12개월 만에 아시안컵 준결승에서 패배한 뒤 경질된 뉴스는 세계 언론이 보도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예신입니다. 보통 이제 이것도 그냥 하나의 사람들의 생각이고 습관이기도 한데 아침 뉴스 시간에는 뭐 심각하게 좀 뭐 흉하다던가 아니면 어둡다던가 하는 뉴스를 웬만하면 전해야 되는 게 아니면 피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것도 시작할 때 문 열 때는 안 하죠. 그러나 오늘 지금 세계의 공통적인 탑 뉴스는 케이블 뉴스도 마찬가지네요. 왜 나름대로 제가 나름대로라고 앞에 붙이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 생각이 다르니까. 그러나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름대로 숭고한 인생을 살다가 한 사람이 숨졌을 때 그것도 갑자기 숨졌을 때 사랑하는 사람과 작별 인사도 하지 못하고 그렇게 숭고한 일을 했기 때문에 숨졌을 때는 더욱 그걸 힘들게 지켜보다가 뭐가 맞은 것처럼 그 사람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실감되지 않기도 하겠죠. 가족들은 오늘 지금 알렉세이 나발리라고 여러분들께는 몇 년 전에 이제 많이 기억들을 하실 거예요. 이 사람이 그 시베리아에서 어디로 향하는 그 러시아 내부 모스크바였던가요? 비행기를 타다가 뭐 독극물에 중독이 돼서 그것도 세계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도와서 독일도 우리가 하겠다. 블라디미르 푸틴의 그 매서운 눈초리를 뒤로하고 해서 이제 그곳에 가서 몇 개월 동안 독극물 치료를 받았고 그게 이제 암살하려고 했었다는 게 뭐 다 알려진 사실이고요. 푸틴에게 반대를 많이 했었기 때문에 그리고 치료를 받고 그 정도로 독극물로 죽을 뻔한 사람 정도가 되면은 해외에 머뭅니다. 대체로 러시아인들이 해외에 머물면 또 푸틴이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다. 그 해외에서도 독살을 합니다. 어떤 때는 가족까지 같이. 이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료받고 다시 러시아로 들어갔습니다. 러시아로 들어가서 19년 징역형을 받았죠. 그 징역형이라는 이유가 블라디미르 푸틴을 비난하고 블라디미르 푸틴에 반대를 하고 그리고 심지어 이 사람은 러시아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블라디미르 푸틴에게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그런데 별로 눈에 띄지 않으면 상관이 없는데 점점 날이 갈수록 힘이 강해집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서 징역 19년형을 선고를 해서 지금 형사일을 하다가 갑자기 숨졌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러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그 제야 인사였고 푸틴을 격렬하게 비판을 했었고 그리고 가장 힘든 유배지에 있었죠. 그 야말로 네네츠라는 북극의 교도소. 너무너무 힘들어서 수천 킬로미터가 와이프하고도 어머니하고도 떨어져서 자주 면회도 가지 못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교도소에서 발표하기는 알렉세이 나발니가 산책을 한 뒤에 갑자기 몸을 불편하게 어 하는 그런 그것을 보였고 의식을 금방 잃었고 응급팀이 출동을 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다. 다시 살려내려고 했지만 이미 사망했다. 자세한 내용은 파악 중이다. 이게 전부입니다. 그리고 러시아 매체는 잘 보도하지 않습니다. 세계의 매체는 지금 미국도 전부 이 사람의 사망, 나발리의 사망을 지금 탑뉴스로 보도를 하고 있거든요. 클렘린은 보고를 받았다. 이 정도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47살입니다. 그리고 하루 전에도 마지막 영상이 있었는데 밝은 모습, 웃는 모습, 이게 이제 그 법원 심리가 진행되는 동안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 47살 그 아들이 감옥에서 숨졌습니다. 어머니가 나는 어떤 애도의 말도 듣고 싶지 않다. 2월 12일에 감옥에서 그 면회를 했다고 해요. 어머님께서. 그리고 살아 있었고 건강해 보였고 그리고 본인이 살아있고 이렇게 뭔가 일을 할 수 있는 거 그곳에서도 계속 요즘은 소셜 미디어가 있기 때문에 활동을 하잖아요. "나는 행복합니다." 이렇게 행복해하는 아들을 봤는데 며칠 만에 오늘 16일이잖아요. 며칠 만에 숨졌기 때문에 "나는 그냥 평이한 애도, 나에게 애도를 하지 말아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나발리의 변호사는 아직 논평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러시아 당국이 감옥에서 알렉세이 나발리를 살해했다. 그렇지만 불행하게도 우리는 그것을 확인하거나 증명할 방법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러시아의 국영 매체, 러시아 뭐 RT 이런 데서는 전문가들이 나와서 혈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랬더니 또 이 알렉세이 나발리를 치료했었던 한 의사가 얘기하기를 정말 엉뚱하네. 왜냐하면 그런 종류의 진단은 지금 이 사람이 숨진 지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부검을 해야지만 밝힐 수 있는 말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무튼 이 알렉세이 나발리라는 사람은 지금 미국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두고 말하자면 미국과 세계가 전쟁을 하고 있고 그 사이에 미국 내부에서는 공화당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러시아가 굉장히 유리한 그런 입장입니다. 그 상황에서 블라디미르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공도 이 알렉세이 나발리는 굉장히 비난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나발리가 숨졌고 대부분의 러시아의 푸틴으로부터 눈에 가시처럼 생각되는 사람은 떠났지만 러시아로 돌아가서 2021년이었어요. 그게 2020년도 8월 달에 시베리아를 방문을 하고 그리고는 그때 그 노비초크 신경물질로 그 암살을 시도했다가 결국은 독일에서 너무 깨끗하게 다 청소를 해줘서 몸을 그래서 살아난 사람이잖아요. 그 자체도 굉장히 빅뉴스였고 이 사람이 모스크바로 돌아갈 때도요. 그것도 엄청난 빅뉴스였습니다. 아내가 공항에서요. 독일 공항에서 이제 같이 이제 모스크바로 가고 그리고 모스크바 공항에서는 남편이 이제 체포돼 가는 끌려가는 그건 이제 아내와 남편이 젊은 사람들이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끌어안고 남편은 감옥으로 가고 아내는 감옥으로 가는 남편을 이제 과 잠시의 그 동행을 한 거죠. 그 독일에서부터 이제 일했던 것들도 심사대에서 끌려가는 남편을 봤고 그게 이제 시간이 조금 지났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37개월 동안 감옥 밖에 나오지 못한 사람이 알렉세이 나발리입니다. 공개적으로 그 대통령이 되겠다. 왜냐하면 블라디미르 푸틴이 너무나 야만스럽게 그 뭐 부정부패는 물론이고 독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위 동안에도 아니 수감 중에도 시위를 했고 푸틴의 통치에 도전하는 시위. 그러면 또 밖에서 이 알렉세이 나발리를 지원하는 사람들의 시위가 있었고 그렇게 도전하다 숨진 사람들 너무 많죠. 뭐 심지어 뭐 얼마 전에 있었던 그 무장 반란을 잠시 그 뭐 24시간도 안 48시간도 안 됐죠.
이 예브게니 프리고진 같은 경우도 뭐 푸틴과 뭐 푸틴에게 반란한다고 모스크바로 올라간다고 하다가 결국은 뭐 주변에 뭐 옆에 그 푸틴에 붙어서 사는 대통령 등등의 도움 등으로 이렇게 좀 수습되는 듯 하다가 몇 주일도 안 돼서 의문의 비행기 사고를 당해서 숨졌잖아요. 이게 블라디미르 푸틴입니다. 이 같은 블라디미르 푸틴을 지지하는 정상적인 국가는 없습니다. 물론 국가도 국가나 개인이나 본인들도 살아야지 되니까 어느 정도 거래를 하는 건 있죠. 거래는 하지만 푸틴을 지지하는 국가나 좋은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제 나발리가 며칠 전에도 친구들에게 뭐 건강을 너무 걱정하니까 "건강하지 마. 건강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 그런데 이제 형벌이라는 게 가장 큰 형벌이 혼자 두는 거잖아요. 280 일을 고립시켰답니다. 그런데 러시아 법에도 15일 이상은 고립시키는 게 안 된다고 하는데 뭐 푸틴의 국가에서 푸틴 맘대로 안 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러한 국가를 꿈꾸는 다른 나라 지도자들도 많이 있고요. 미국을 포함해서. 만약에 알렉세이 나발리가 풀려난다 할지라도 70세였을 겁니다. 19년 징역형을 받고 70대였을 텐데 이번이 뭐 세 번째 징역이고 아무튼 그의 사망을 교도소에서 발표하고 몇 분 만에 국제사회는 뭐 당연히 애도를 하고요. 어머니가 애도할 그럴 타임도 아닌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도 애도를 하고 푸틴에 대한 발언이 많죠. 프랑스, 러시아의 탄압에 저항한 대가로 목숨을 바쳤다. 전부 이제 뭐 대통령이거나 총리거나 하는 사람이 하는 얘기예요. 영국의 그 데이빗 카멜론 전에 총리였기도 했고 지금은 외무장관이죠. 푸틴 정권의 끔찍함을 보여준다. 카멜라 해리스 독일의 안보회의에 가 있죠. 푸틴의 만행을 보여주는 추가적인 신호고 러시아에 책임이 있다. 안토니 블링켄 국무장관도 가 있습니다. 그의 죽음 그리고 그 나발리에 대한 푸틴의 집착, 푸틴의 두려움은 정말 푸틴의 부패와 약점을 강조할 거다. 이 죽음은 러시아에 책임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니키 헤일리 지금 공화당 예비선거 후보도 푸틴이 했다.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도 당연히 푸틴을 비난을 했고요. 푸틴을 이 경우에 옹호하는 사람은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체스 챔피언 크렘린을 굉장히 비난하는 그 사람이기도 하죠. 가리 카스파로프 푸틴이 살인자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푸틴에 대해서 더 강한 입장을 취하지 않는 서방 세계 지도자들을 비난을 합니다. 그리고 푸틴을 비난하는 서방 세계와 서방 세계 지도자들도 말만 그러고 행동은 더 따끔하게 해야지 되는데 그렇지 않는다고 하면서 막 화났어요, 이분은. 싸울 의지가 없으면 괜히 말로만 떠들지 말아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푸틴을 반대하는 사람의 러시아 감옥에서의 사망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 전쟁이 2주년, 2월 24일이 2주년이잖아요. 그리고 미국이 이렇게 푸틴의 신뢰는 그 내부에서는 커집니다. 왜냐하면 언론도 완전히 장악했으니까. 그 블라디미르 푸틴을 지지하지 않는 언론사의 사주 기자들은 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사라지죠. 목숨 내놓고 일하다가 숨져버리고 마니까 지금은 뭐 거의 100% 장악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들려주는 것만 듣고 보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은 약해져서 상원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600달러 지원한 뭐 패키지 뭐 이스라엘까지 포함해서 통과시켰지만 하원이 마이크 존슨이 그럴 필요 없다고 얘기를 하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과 지금 짝짝꿍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아직 얘기하고 있지 않은데 아마 말할 겁니다. 오늘 금요일이긴 하지만 오하이오주의 팔레스타인에 가 있습니다. 오하이오주의 팔레스타인이 지난해에 막 독성 물질을 실은 열차가 탈선을 해서 마을이 다 황폐했잖아요. 거기 가서 당연히 연설을 할 것이고 연설을 하고 나면 동행한 기자들이 이 얘기를 알렉세이 나발리의 죽음에 대해서 물어보면 대답은 거의 그 짐작은 됩니다. 그때 얘기하려고 바이든 대통령은 아직 얘기하지 않는 것 같고요.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이 2021년도에 푸틴과 정상회담 했잖아요. 어제 말씀드린 푸틴이 내가 2021년도 정상회담 할 때 보니까 바이든 멀쩡하더라. 뭐 뭘 보고 회담을 했다고 하는데 나도 봤다. 내가 보기엔 멀쩡하다. 난 트럼프보다 바이든을 지지한다라고 속에 없는 말을 했는데 그 정상회담을 한 뒤에 바이든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만약에 알렉세이 나발리가
감옥에서 사망하면 러시아 지도자 블라디미르 푸틴에겐 파괴적인 결과가 있을 것이다. 아마 뭔가 미국이 행동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추가 지원을 반대하면서 본인이 대통령이 되면 하루 만에 이 전쟁을 끝내겠다. 우크라이나를 푸틴의 입에 넣어주겠다는 얘기죠. 그렇게 말한 트럼프 전 대통령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틀 전이 여러분들께 미처 말씀도 드리지 못했는데 발렌타인스데이였습니다. 세계에서 다 나름대로의 발렌타인스데이를 생각을 하잖아요. 사망한 감옥에서 47살에 사망한 알렉세이 나발리가 발렌타인스데이에 인스타그램에 와이프 보라고 쓴 글이 있습니다. 마지막 글이었겠죠? 우리 둘 사이에 수천 킬로미터가 떨어져 있지만 every second 당신이 내 옆에 있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2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한 명은 미국에서 공부합니다. 또 다른 한 명은 아직 어려요. 더 어려서 이제 학교에 다니고 있고 나샤와 자하라는 이름의 2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블라디미르 푸틴을 비난하는 사람은 한 20년 전에는 그래도 비난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비난을 하지 못합니다. 언론까지 장악을 했기 때문에 언론이 침묵을 하니까 도저히 어떻게 알 수도 없고 뭐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심지어 해외 언론 터커 칼슨 같은 사람은 블라디미르 푸틴을 찬양하잖아요. 미국 밖에서. 찬양하고 욕먹고 조롱받고 아니 허접한 질문을 가지고 왔네. 나는 그래도 잔뜩 나의 의견을 얘기를 할 만한 그런 준비가 돼 있었는데 아이 후졌어? 이렇게 조롱받으면서도 여전히 러시아와 블라디미르 푸틴을 칭찬하는 이런 터커 칼슨과 같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블라디미르 푸틴을 그 권좌에서 내리기가 20년 전보다 지금 훨씬 힘들어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이미 숨졌지만 이래서 기록과 영화와 책이 중요한 거죠. 알렉세이 나발리가 한 얘기가 있습니다. 2022년도에 가장 그 유명한 그 동영상이기도 하고 뭐 푸틴의 궁전 뭐 이런 그 동영상 같은 것도 올라와 있고요. 다큐멘터리 상 받았잖아요. 2022년도에 오스카에서 나발리라는 그런 거기서 만약에 내가 살해된다면 만약에 본인이 살해된다면 국민들에게 또 세계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어떤 거예요? 하고 물어봤습니다. 다큐멘터리 찍는 사람이. 그랬더니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러시아의 어떤 그 민주주의, 독재가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된다고. 그리고 러시아가 아주 과거에 찬란했었던 나라이기도 하고 인구도 워낙 많고 중요한 입지적으로도 중요한 국가잖아요.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만약에 나를 살해하기로 죽이기로 결정했다면 그건 나와 나를 지지하는 편이 엄청 강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힘을 활용을 해야지 됩니다. 이 사람은 숨졌지만 숨진 뒤에도 이런 메시지는 남겼습니다. 분명히 세상에는 뭐 정책이 됐거나 사람이 됐거나 의견이 됐거나 이게 뭐 맞는 거야 틀리는 거야를 가리기 힘든 게 훨씬 많겠죠.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상황이 다르니까. 그리고 심지어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환경이 달라져서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으니까. 그렇지만 어떤 중요한 몇 가지들은 분명합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은 아주 나쁜 인간입니다. 잠시 뒤에는요, 뭐 좀 법적인 이런 문제를 전해드릴 텐데 중간중간 재밌는 사실이 있습니다. 요즘 미국에서 이런 것을 저는 생방송으로 본 것은 처음인데요. 아니, 검사와 검사가 로맨틱 관계에 있었어? 그러면 그때 뭐 이 사람들이 어떤 관계를 가졌냐, 스킨십은 어때? 이런 것까지 다 청문회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검사의 아버지가 좀 전에 또 증언을 했거든요. 트럼프 전 대통령과 관련된 케이스고요. 또 하나는 지난 몇 년 동안 공화당에서 정치인들이 엄청나게 이것을 가지고 거봐라 바이든과 헌터 바이든이 돈을 많이 부정부패한 사람이잖아 라고 얘기를 했었던 것이 완전히 무너져버린 그런 이제 케이스가 하나 있었거든요.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그 연방수사국에 요원이 있고 정보원이 있습니다. 요원은 에이전트죠. 그리고 정보원은 인포먼트. 그러니까 요원은 정식적인 FBI 요원인 거고 뭐 여러 가지 뭐 요원만 가지고 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 정보원을 많이 두죠. 미국 내에도 두고
미국 밖에도 두고 그 모든 해외 일들을 그 에이전트가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 정보원이었습니다. 알렉산더 수메르노프라는 정보원이 그동안에 이제 그 의회에서도 엄청나게 활용을 했었던 공화당에서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회사 브리즈마가 헌터 바이든과 그리고 조 바이든에게 2015년과 2016년도에 각각 500만 달러씩을 줬다. 왜냐하면 브리즈마라는 이 에너지 회사의 뭐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러자 이제 공화당에서 거봐 돈을 받았잖아. 뭐 헌터 바이든이 아무 자격도 없이 왜 에너지 회사에 취직을 해서 네, 어, 이 2년인가 얼마 동안에 한 달에 몇만 달러씩 받고 그 컨설팅을 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500만 달러씩이나 한 달에 5만 달러라고 해봐야 뭐 아이비리그 나오고 연줄 그렇게 좋은 사람이 버는 돈으로는 많은 것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이 500만 달러씩 그래서 이제 공화당이 거봐라 부패했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FBI를 압박을 했습니다. 그 뭐 누군가 케빈 맥카티가 공화당의 하원 의장이었을 때 FBI에게 거봐 그런 거 다 내놔 다 내놔서 바이든 대통령의 더러운 것을 다 우리가 해집어야지 돼 해서 이제 이런 것들이 공개가 된 거예요. 공개가 막상 돼서 수사를 해보니까 이 정보원이 결국은 거짓말로 허위로 그런 것을 했다는 겁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이든이 미워서 바이든이 미워서 이제 그런 일들을 바이든이 그 시점이 언제냐면은 바이든이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확정이 되고 그 시점에 이런 사람이 되면은 안 돼 하면서 이런 것들을 딱 했고 공화당이 계속 이걸 이제 뒷받침을 해줘 왔는데 결국은 허위 진술, 허위 기록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37페이지짜리 기소장. 이 기소장이 허위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공화당에서. 기소가 뭐 증거 없이 기소가 되는 게 아니니까는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제 이게 헌터 바이든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달 말에 이달 말이래야 뭐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하원의 감독위원회에서 하원이니까 공화당이 다수당이죠. 증언을 할 예정이었습니다. 당연히 아니라고 하겠죠. 지금까지도 아니라고 했었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기소된 이 인물은 뭐 국적은 발표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러시안 말을 쓰고 이름도 러시안이잖아요. 알렉산더 수메르노프라는 러시안 이름도 러시안이고 그렇게 해서 만약에 이 사람이 유죄가 선고가 되면은 최대 25년 그 허위 주장을 하고 허위 진술을 하고 한 것에 대해서 25년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하원에서 이제 헌터 바이든이 증인으로 나갈 때 공화당이 굉장히 좀 머쓱해진 거죠. 이걸 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얘기를 하고 저도 며칠 전에 그 동료와 우연히 만나서 얘기를 하게 됐는데 뭐 동료도 뭐 이런 비슷한 얘기를 그 하던데요. 아무튼 지금 이런 일이 있고 또 하나는 지금 바이든 대통령의 변호인이 로버트 허라는 한인 특별검사가 바이든 대통령이 이렇게 그 너무 그 기억력이 없고 그래. 그래서 결국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꼭 그거 한 가지는 아니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그것도 기소를 하지 않은 이유다. 기소를 해도 배심원들이 저 사람은 그냥 기억력 나쁜 나이든 노인 뭐 이렇게 하면서 그에게 유죄를 주지 않을 것이란 이것도 크게 네 가지를 얘기를 했는데 로버트 특별검사가 뭐 이 사람이 수사에 협조를 했다던가 아니면 처음부터 본인이 기밀 서류를 갖고 있다고 얘기를 했다던가 그리고 어떤 부분은 분명히 알고 가져간 것도 있는데 아프가니스탄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은 애매한 것도 있고 해서 기소 사유가 충분하지 않다라고 얘기했는데 나머지는 다 날아가 버리고 바이든이 기억력이 없다. 이것만 지금 노쇠했다라는 것만 국민들에게 굉장한 걱정으로 지금 다가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부 특별검사 자체도 바이든의 법무부 그리고 법무장관인 메릭 갈란드가 임명을 하고 한 거니까 백악관에서 이 트랜스크립을 발표하기 전에 굉장히 컴플레인을 했답니다. 그런 부분까지 다 이런 트랜스크립을 발표를 할 필요가 있겠는가? 왜냐하면 전에 뭐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 수사하고 있었을 때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서 수사한 결과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그 법무장관인 윌리엄 바가 다 가려가지고 무슨 말인지 읽을 수가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근데 지금은 하나도 안 가리고 바이든의 법무장관이 다 공개를 하라고 한 거잖아요. 그래서 백악관과 법무부가 굉장히 그
그런 점에 대해서 뭐 사이가 나빴었다 뭐 이런 얘기가 아무튼 있고요. 그리고는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으로 오면은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오하이오주로 가기 전에 날바니에 대해서 알렉세이 날바니의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것인가 봅니다. 지금 백악관에 자리가 마련이 돼 있네요. 트럼프 전 대통령으로 가면은 트럼프 전 대통령은 좋을 수도 있어요. 지금 조지아주에서 선거에 개입한 혐의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 지방 검사, 이 파니 윌리스 지방 검사가 풀튼 카운티에서는 최초로 여자 검사였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특별 검사를 임명을 하면서 네이선 웨이드라는 남자예요. 그게 이제 남녀 관계가 됐다 하는, 그러니까 이건 이해 상충이 있다 하는데, 이 이해 상충이라는 게요. 사건을 꼭 뭐 여기 좋게 해준다 이런 게 아니라, 지금 트럼프 측의 트럼프에서 제기한 건 아니에요. 트럼프와 같이 이게 기소된 한 사람이 제기를 한 건데, 그 변호사들이 하는 얘기가 이렇게 남녀 관계로 어디 뭐 여행도 가고 하면서, 그러면 자기가 네이선을 이렇게 특별검사로 두고 돈을 그다지 많이 받지는 않았습니다. 보통 때 특별검사의 그 돈에 비교하면 그 돈을 주고 그 돈으로 그럼 데이트를 할 때 남자가 냈을 거 아니야. 남자가 내면 이 여자는 이득을 받잖아. 파니 앨리스는 이득을 받잖아. 이건 되지가 않아. 이런 사람이 이 사건을 맡을 수가 없어 하는 게 주장입니다. 그리고 판사도 얘기를 듣고 그 남녀 관계에서 그 같은 이해 상충이 있었다면은 이 검사가 이 사건 맡으면 안 되라고 할 수도 있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이 검사가 안 되면 그 검사실에서 안 받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연이 되거나 어떻게 되거나 트럼프 전 대통령에겐 굉장히 좋은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 두 사람이 어제 다 증언을 했습니다. 파니 윌리스와 네이선 웨이드는. 네이선 웨이드 이 특별검사는 잘한 것 같아요. 누구든지 태도가 너무 중요합니다. 법정 태도가. 트럼프 전 대통령도 지난번에 뉴욕에서 법정 태도가 나빠서 더 심각한 그런 결과를 낳았다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 네이선 웨이드는 아주 점잖게 얘기하고, 파니 윌리스라는 검사가 워낙에 독립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 여행을 갔어도 나중에 꼭 그거를 이제 갚았다. 그리고 지금 굉장히 이 사건도 미묘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조심을 했고, 그런데 캐시로 갚았으니까 그 증명할 방법이 없다 하는 얘기예요. 같이 뭐 여행을 해서 내가 해줬던 것은 샌드위치를 만들어줬던 건 뭐 그 정도라고 할까, 공짜라고 하면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파니 윌리스는 굉장히 태도 자체가요. 막 의자에 이렇게 비스듬히 앉아서 막 거칠게 막 화를 내고, 그리고 뭐 "내가 지금 이건 재판이 아니야. 내가 재판받는 게 아니야. 재판은 다른 것이고 이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이 사람들이 로맨틱한 관계였다가 로맨틱한 관계가 끝난 것과 이 사건이 어떤 연관이 있는가 뭐 일일이 다 말씀드릴 필요는 없고, 자신들은 아무런 이런 뭐 꺼리낌이 있는 그런 게 아니다 하는 것이고, 있다 하는 것이니까, 나중에 파니 윌리스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성관계도 불가능한 시점이다. 왜냐하면 이 네이선 웨이드가 암을 앓고 있었던 시점이 지금 그쪽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우리가 로맨틱한 관계여서 이 사건을 맡으면 안 되면, 이 사람이 암이었던 그 시기와 겹치는데 그 암이 성관계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암이 아니다. 내가 이런 것까지 말하고 싶지 않으니까 여기서 그치자. 야, 미국 법정이 이래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아무튼 그랬습니다. 해서 결국 육체적 관계가 불가능한 뭐 그런 암 뭐 이런 얘기까지 어저께 막 하고, 로맨틱한 관계는 2023년도에 끝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도 지금 계속되는데, 오늘은 또 아버지가 나와서 이런 일을 왜 하느냐, 뭐 왜 하느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판사는 피고 측의 입장, 이 두 사람은 그런 이해적인 로맨틱한 관계였기 때문에 이 남자를 하이어해서 뭐 같이 뭐 데이트를 했을 때 돈을 이 남자가 냈고 뭐 등등의 뭐 이런 것들로 만약에 판사가 그렇다 하면은 여기서는 맞질 못합니다. 그렇다고 기소 자체가 없어지는 건 아니죠. 언젠가 누군가는 맞겠죠. 다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원하는 것처럼 선거 캠페인을 하는 동안 방해를 받지 않고 이 케이스는 뒤로, 가장 심각한 케이스일 수 있잖아요. 이게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는. 다른 거는 유죄가 돼도 대통령에 당선되면 본인이 사면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연방이니까. 이건 주 기소기 때문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는 더 좋은 것이죠. 어쨌든 일단은
이것이 재판으로 가기에 좀 어려운 일이 생긴다 하면은 이게 지금 그런 일이에요. 아무튼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케이스를 쭉 보면서 야, 누구든지 아무리 자유로운 미국이라 할지라도 하긴 전직 대통령도 그랬는데요. 뭐 법정에서는 본인이 피고도 아니고 그런 것도 아닌 것은 분명하지만 그래도 좀 이렇게 좀 다소곳해서 손해 볼 것은 없다. 이런 좀 약삭 빠를 것 같기도 한 그런 생각도 어제 저는 조금 해봤습니다. 잠시 뒤에 샌프란시스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샌프란시스코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도 많고 살고 계시면서 저희 라디오 서울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또 하나의 이그젬플인 겁니다. '샌프란시스코는 이제 망했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많은데 이게 웬일이래요? 샌프란시스코가 흥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 흥함이 성공을 하려면 또 뭐가 있어야지 되는가? 이런 것까지 잠시 뒤에 전해 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샌프란시스코가 이 테크놀로지 미래를 건설하면서 다시 이제 재건이 될 수 있을까? 사람들은 정말 그 파멸하는가? 파멸할 것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현실이 놀랍게 돼가고 있다. 오늘 그 이코노미스트의 보도입니다. 샌프란시스코가 오랜 동안 그 도시가 실패하는 대명사였습니다. 뭐 그곳에 살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니까요. 테크놀로지 전문가들이 돈을 벌어서 아주 그 부자가 됐고 세상을 변화시켰지만 샌프란시스코 정부는 일반 주민들에게 아주 기본적으로 좀 편안한 이런 분위기를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는 거죠. 노숙자 많죠. 약물 과다 복용, 또 뭐 재산 범죄 뭐 이런 거 절도 이런 것들 얼마나 심했습니까? 그러다가 코비드 19이 닥쳤죠. 이런 때는 닥쳐왔습니다. 그런데도 어 원격 근무를 하게 됐죠. 그 뒤에는. 그리고 나서는 도시가 막 텅 비고 사무실 같은 것 뭐 그러니까 샌프란시스코가 정말 '아 이건 정말 샌프란시스코가 이렇게 죽는 것을 우리가 보는 거야?'라고 생각을 해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지금 미래는 이미 들어왔습니다. 인공지능 시대로. 샌프란시스코가 다시 인공지능의 붐의 중심지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전에 그렇게 해왔었으니까. 그래서 지금 인공지능이라는 행운의 여신을 딱 잡게 된 이 샌프란시스코라는 도시는 도시를 개혁하는 기회로 해야지 된다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말 몇 년 전까지 사회적으로 너무 무질서하고 정치도 샌프란시스코 정치 독했죠. 독하다는 게 스트롱하는 독한 게 아니라 독성, 포이즌 같은 이런 것들. 그리고 정말 사람들이 줄줄 눈물을 흘릴 만한 이 이코노미스트의 표현이에요. 갑자기 눈물을 흘릴 만한 하니까 weeping 하는 우는 그 피카소의 그림이 생각나는데 그래서 우는 거 아니고 주택값이 너무 비싸서 우는 그런 것. 그리고는 이제 이 팬데믹이 딱 얽혀서 그랬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벤처 캐피털리스트들이 베이 지역 저 너머로 캐시를 이제 이동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테크놀로지 회사도 그렇고 또 사람들도 그렇고 사무실을 버리고 때로는 도시 전체를 버렸습니다. 그래서 도시에 사람이 없어지면은 그 마지막 장식은 항상 사람이기 때문에 그다음엔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노숙자들은 늘어나고 약물 사용 점점 많아졌고 여러 가지 정책에 따라서도 retail for risk 그러니까 베이컨시가 너무너무 많아졌다는 거죠. 완전히 벽지처럼 도시를 뒤덮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샌프란시스코의 사망 기사를 쓰고 싶어 했던 많은 사람들, 실제로 쓴 많은 사람들은 둠루프 이 같은 악순환에 대해서 계속 써 왔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결국은 뭐 예산도 줄어들 것이고 사업이 안 되니까 세금이 안 거쳐서 그럼 공공 서비스도 완전히 없어질 것이고 샌프란시스코를 탈출하는 사람들만 늘어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랬죠. 예전에 그러니까 공장 자동차 공장 같은 것을 짓는 게 교외 남부로 많이 가면서 디트로이트가 그런 도시가 된 것처럼 그렇게 샌프란시스코를 얘기를 했는데 샌프란시스코의 그 뭉쳐 있는 힘 있잖아요. 어떤 집약화된 이런 테크놀로지에 있어서 그런 힘이 샌프란시스코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그 힘이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인공지능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스탠포드가 거기 있잖아요. 인공지능. 스탠포드가 연구에서 넘버 원
대학 아닙니까? 버클리도 거기 있잖아요. UC 버클리. 이렇게 가까운 곳도 굉장히 그 테크놀로지 회사들이 스타트업을 만드는데도 그런 회사를 만드는데도 중요하고요. 뭐 오픈 AI도 샌프란시스코에 본사가 있잖아요. 뿐만이 아니라 다른 회사들에서 이제 뭐 애플도 인공지능 만드는 것 뭐 얼마 안 되면은 금방 아주 세련된 것 나오는 것처럼 얘기하던데 엔트로픽이라든가 아니면 아마존에서 하는 그리고 무슨 뭐 데이터블릭스 또 많아요. 무슨 스케일 AI 등등 많은 회사들이 다 세계 어느 곳에도 뭐 하나도 갖지 못할 것 샌프란시스코에 다 대형 그런 그 스타트업 중요한 인공지능 회사들이 베이 지역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다시 그런 곳이 있으면 자금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 인재는 물론 있으니까 이 자본과 인재를 끌어들이는 그 자석과 같은 힘이 여전히 스탠포드와 버클리를 중심으로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샌프란시스코라는 도시가 이 도시를 그러면 어떻게 지금 더럽혀진 도시를 고치는가 그 기회가 굉장히 중요한데 유권자들도 힘을 보태야지 된다는 얘기입니다. 유권자들이 사실은 우리 샌프란시스코 극좌 정치 말이야 너무 심해 실증 나서 하고 관심을 껐는데 나만 잘 살면 돼. 이런 식으로 그랬는데 그게 그것은 통하지가 않고 이미 젊은 사람들은 "아니야. 뭔가 참여를 해야지 돼." 하는 쪽으로 많이 갔다는 겁니다. 샌프란시스코가 어느 적이냐면요. 막 규정 같은 것을 너무 심하게 해서 공중 화장실 하나의 비용이 170만 달러랍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공중 화장실 하나의 비용이. 그 정도로 그러니까 어떤 부분은 보면은 너무 호화롭죠. 돈을 많이 받는 테크놀로지 업계 요즘은 뭐 해고도 많이 됩니다마는 그런 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나만 잘 살면 되지 아주 편안한 곳에. 그리고 샌프란시스코가 막 황폐해지는 것을 그냥 별로로 생각을 했었는데 대조적으로 요즘에는요. 젊은 사람들이 이거 무슨 정치도 너무 심각해. 너무 좌파야." 이렇게 하면서 참여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중요한 그런 예가 현상 유지에 반발하는 샌프란시스코 선거 결과가 최근에 나오고 있잖아요. 2022 년도에 유권자들이 교육위원들이 너무해 하면서 3명 그냥 없애버렸죠. 그리고 극도로 진보적인 지방검사 소환하고 이런 일들. 그런데 여기서 끝이면 안 된다. 올해 선거는 인제 3월 5 일부터 예비 선거 시작되니깐요, 캘리포니아주에. 이 대선으로 가려지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3월, 11 월에 열리는 이 로컬의 그 여러 가지 그 선거들은 샌프란시스코 유권자들에게 정말 변화를 줄 수 있는 힘을 준다는 겁니다. 현재 시장이 조금 온건하잖아요. 그 런던 브리드 시장과 같은 온건한 민주당이긴 하지만 온건합니다. 뭐 주택을 짓는다거나 아니면 뭐 사업하는 사람들 세금을 감면해 준다든가 뭐 여러 가지 이 하는 것을 조금 온건하게 하는데 그게 또 방해 세력도 있기는 있지만 그렇지만 만약에 유권자들이 샌프란시스코 슈퍼바이저에 또 샌프란시스코 시의회에 온건한 사람들을 선출을 하면은 더 쉽게 샌프란시스코를 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그 센서블한 그 상식적인 사람들이 공직에 들어가더라도 갑자기 큰 변화를 이루기는 힘들겠지만 왜냐하면 '나만 좋으면 된다.' 뭐 "홈리스 피플 난 상관없어. 우리 집에 없으니까." 이게 님비잖아요. 내 앞마당은 안 되고 다른 사람 내는 되고 이게 너무 강해졌던 것이 샌프란시스코의 문제이긴 한데 두 번째 기회는 없으니까 기회는 이번이니까 젊은이들이 이렇게 좀 나도 참여도 하고 또 세상도 변화시키고 기술 분야에서 나의 능력도 인정받고 그렇게 하려는 것이 많으니까 그 같은 열기를 샌프란시스코가 충분히 활용을 해서 선거도 좀 잘 치러서 이게 너무 극좌적인 곳으로 가지 않으면 샌프란시스코는 분명히 다시 살아나는 성공의 기회를 완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게 오늘 이코노미스트의 보도입니다. 오늘 저희 12 시에 그 정오 뉴스가 1 시간으로 얼마 전부터 늘었잖아요. 이 광고에도 나오던데요. 정현호 보도국장이 직접 진행을 하는데 한 12 시 15분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데이브 민 캘리포니아주의 상원 의원이 UC 얼바인에 이제 법대 교수를 하다가 젊은 분이잖아요. 이분이 연방 그 하원에 도전을 하기 때문에 오렌지 카운티 지역구이신 분들은 잘 아시죠? 37 지구든가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고 오늘 데이브 민 그 상원 의원을 그 정현호 보도국장이 인터뷰를 하니까
그런 남이 얘기할 때 들어주는 것부터 로컬에서의 그 정치력은 시작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샌프란시스코 얘기를 했지만 로스앤젤레스 아니면 뭐 조지아주의 애틀란타에서 저희 오늘의 미국을 듣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테고요. 오늘 정오 시간에 인터뷰도 관심 가져주시고요.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오늘 그 스포츠 뉴스 보면은요, 미국이나 영국이나 전부 그 위르겐 그 클린스만 감독이 경질된 것을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달에 부임을 했잖아요. 해서 12개월, 원래 2026년 그 월드컵 끝날 때까지 계약을 맺었는데 위약금은 뭐 100억 원 정도는 누군가가 내겠죠. 아무튼 그래서 59세에 이 독일 감독이 그야말로 64년 동안 우승을 기다렸던, 그런데 막 수십 그 랭킹이 수십 칸이나 뒤인 요르단에게 그렇게 패했고 창의적인 경기를 못 내보냈잖아요. 그리고 그 원인을 뭐 이강인 선수하고 손흥민 선수의 그 싸움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데, 선수들이요 사실은 선수들 사이에서 많이 싸웁니다. 물론 싸워서 뭐 손 다치고 경기 전에 이게 잘했다는 게 아니라, 미국도 슈퍼볼 그 선수가 그 테일러 스위프트의 애인도 이번에 막 코치에게 대들고 막 얼굴 가까이에서 정말 침이 튀겠어요. 그렇게 난리를 치다가도 또 뭐 서로 뭐 ESPN 같은 데 나와서 "어머 우리요. 이건 켈시가 사과했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끝나고 하잖아요. 그 선수들의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까지 또 다 그 감독이 감당을 해야지 되는 것이기도 한데, 쟤들이 싸워서 졌어? 말이 안 되잖아요. 64단계 그 뒤인 그 요르단에게 뒤져서. 아무튼 이런 일들. 그래서 이제 세계가 보도를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제 반나토 발언을 한 거, 이게 이제 지금 독일에서 안보 회의가 이 나토 뭐 우크라이나 전쟁 이런 것들이잖아요. "이것은 나중에 역사가 말을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름은 말하지 않았지만 미국에서 어떤 일부가 군사 동맹의 방어 원칙에 대한 미국의 약속에 의문을 제기한 것. 뭐 "돈 안 내면 러시아가 맘대로 침공하라고 나는 하겠어." 하는 그런 것들. 그러면서 이제 뭐 현재의 행정부의 부통령이니까 바이든 그 제임스에 얼마나 이 나토가 강해졌는가, 뭐 핀란드도 합류했고 스웨덴도 들어올 거고 경계하지 않으면 어떠한 성과도 영구적이지 않는다. 나토 동맹국을 버리고 조약을 포기한다고 상상해 봐라. 블라디미르 푸틴 그 러시아 푸틴 대통령을 다른 지도자들이 이런 조약을 맺어 놓고 격려한다는 것을 상상을 할 수 있겠는가? 뭐 이런 그 얘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같은 것도 얘기를 했는데, 뭐 시간이 됐으니까 이 정도로 멈추고, 그리고 저는 이제 끝날 때까지 계속 말씀을 드려야죠. 이집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는데, 지금 미국, 영국, 프랑스, 캐나다, 뭐 호주, 뭐 뉴질랜드 이런 모든 나라들이 전부 이스라엘 측을 향해서 그 라파에서의 지상 공격을 피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리고 방금 전 바이든 대통령은 알렉세이 나발리의 죽음에는 푸틴이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주말입니다. 잘 지내세요. 강희신이었습니다.